2023년 겨울이었죠. 요금 폭탄이라는 말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게 됐는데요. 오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년 우리 모두의 지갑을 꽁꽁 얼게 만들었던 그 에너지 요금 쇼크의 실체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작년 겨울에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고 두 눈을 의심했던 기억 말이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2배 가까이 불어난 숫자에 이게 맞나 싶었던 그 순간,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기억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가스비가 올랐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가 느꼈던 충격의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왜 유독 그렇게 앞으로 다가왔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체 우리 에너지 요금 왜 이렇게 뛰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가격 쇼크, 그 현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숫자로 딱 보면요, 그 충격이 더 와닿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40.4원이 올랐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6.5원이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엄청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했던 요금 쇼크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격 폭등이라는 게 과연 모두에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이제 우리 탐구의 첫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과연 누가 이 압박을 가장 심하게 또 가장 아프게 느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좀 마음 아픈 현실이 드러납니다. 저소득 가구는 원래도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는데 요금이 오르니까 그 부담이 훨씬 더 가파르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내려도 우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 비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에너지 비용 상승의 부담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으며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이건 그냥 개인의 가계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 38%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소득 하위 38%에 속하는 가구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졸라매서 더 이상 줄일 곳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요금 인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지갑이 얇아지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과연 어떤 것부터 줄여야 했을까요? 그 어려운 선택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외식비, 옷값, 그리고 영화 보고 공연 보는 것 같은 문화생활비부터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hit or eat, 그러니까 난방을 할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하는 딜레마가 우리 현실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기본적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삶의 다른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좋아요. 외식이나 옷 같은 건 줄일 수 있다 쳐요. 그럼 집에서 해먹는 식료품비처럼 정말 필수적인 지출은 어땠을까요? 설마 먹는 곳까지 줄여야 했을까요? 데이터를 봤더니, 결과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진짜 놀랍게도 식료품비 지출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걸 다 줄여가면서도 먹는 데 쓰는 돈은 늘어났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식비부터 줄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자, 그럼 그 미스터리의 해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식료품비를 줄이지 못한 건 덜 먹어서가 아니라 식료품 가격 자체도 같이 폭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난방비 폭탄이 터지고 다른 한쪽에선 밥상물가 폭탄이 터진 정말 이중고에 시달렸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난방비 자체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가정에서 주로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주된 난방 연료는 도시가스고요. 그 다음이 전기입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가격은 전기랑 가스 둘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도시가스 사용량만 아주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아주 조금 줄어드는데 그쳤죠. 아니, 둘 다 가격이 올랐는데 왜 유독 가스만 이렇게 확 줄였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연료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으슬으슬 추워도 요금 고지서가 무서워서 가스보일러는 최대한 끄고 대신에 전기장판이나 작은 전기 히터를 켜서 버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가스보다는 전기가 왠지 사용량을 조절하기 더 쉽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작년 겨울에 추운 방 안에서 가스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전기장판 온도를 한 칸 더 올리셨던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겨울 우리를 덮쳤던 요금 폭탄의 비밀을 어느 정도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경험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더 나은 정책을 위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분석은 그냥 작년에 힘들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를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 교훈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보고서가 제안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쉽게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요. 둘째, 그냥 소득만 보지 말고 실제 에너지 비용 부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밀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낡은 창호를 바꿔주거나 단열을 개선하는 식의 장기적인 효율 개선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은 에너지 공기업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다음 에너지 위기는 올까 안 올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다음 충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